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호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4강 4 부동산 저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저당은 사실 부동산 금융증권에 있어서 꽃입니다. 꽃.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실제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도 부동산 저당과 관련해서 부동산 저당을 끼지 않고는 중개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 중개를 할 때 이 저당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부동산 저당에 대한 것이 즐거워집니다. 아, 이게 나의 밥벌이하고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밥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좀 밥벌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저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저당의 의의. 자, 뭘 부동산 저당이라고 하나 다 알지만 복습하는 의미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부동산 첫 번째, 무엇을 담보로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자,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뭘 설정한다? 아, 저당을 설정하죠. 담보, 그럼 바로 저당 설정입니다. 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즉 저당을 설정하고 뭘 빌린다? 돈, 자금을 대출받는 거, 대부받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저당의 의의예요. 자, 이때 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서는 뭐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측, 금융기관 또는 은행,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저당에서는 대출자. 아, 대출자. 대출 받는 자가 아니라 대출해 주는 자야. 아, 빌려서 나가. 이 사람한테는 나가. 그리고 이번 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나? 빌려서 돈이 들어와. 이 사람은 빌차자, 차입자. 예. 그래서 대차야, 대차. 이건 이쪽은 나가는 거고 이쪽은 들어와, 돈이. 대출자와 차입자가 있는 것이 부동산 저당의 특징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저당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했죠. 자, 주택저당에서는 뭘 담보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했는데, 건설대부에서는, 건설대부 그러면 건설하는 걸 담보로 해. 즉, 개발업자가 건축할 때 건축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거. 건축하는 땅일 수도 있고, 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건설대부. 요렇게 부동산 저당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저당 그러면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민법 배울 때 물권에서 우리가 저당권 배우거든요. 저당권 배울 때 공동저당, 근저당권, 일반저당. 아유, 머리 아프죠. 경매 넘어갔을 때 순위 따지는 거 다 이 저당권에서 나온 거예요. 저당권. 뭐 그런 거 이제 민법이나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동산 저당에서 이 저당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힘이 있으니까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돈을 줄 때는 내가 회수할 자신이 없으면 돈을 못 빌려줘요. 겁 없이 남의 것 보증 섰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회수받을 자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을 빌려줄 때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끼리도 돈 빌릴 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설정을 하면 돼요. 본인이 할 줄 모르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저당을 설정하는 습관을 꼭 길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은 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러나? 힘이 있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저당권에는 큰 힘,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뭐냐?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힘, 거두어 드리는 거야. 가을에 수확한다고 그러죠? 예, 그 수확. 원리금 수확권이라고는 하진 않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이거 크죠? 원금과 이자. 절대 안 띄어먹혀. 저당권이 있으니까. 두 번째 힘은, 이 자식이 이자를 안 내!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 배째라고 나와. 그러면 이쪽도 배째라야. 저당권 실행한다. 그걸 저당권 실행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실행. 저당권은 어떻게 실행을 해? 바로 은행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면 이 차입자는 놀랬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으면 1억짜리 집이 있어. 자, 2억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2억. 자, 은행 저당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고 본인의 지분 투자가 1억이야. 1억? 자, 1억. 근데 이 1억을 못 갚았어. 일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은행이 저당을 시작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2억을 다 받으면 어쨌든 1억 은행에 가져가 본인 1억 받으면 되는데 경매로 가면 내 2억짜리 2억에 낙찰되는 건 거의 못 봤어. 거의. 대부분 80% 가격에 낙찰이 돼요. 그럼 2820년 1억 6천이라고 쳐. 1억 6천에 낙찰이 됐어. 자, 은행은 손해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봐. 저당권은 1억 그냥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자까지 받아가. 못 낸 이자 있을 거 아니야. 한 1,000만 원 더면 1억 1천 가져가는 거야. 그 계약대로. 근데 1억이라고 치자고, 간단하게. 6천.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4천이나 소리나. 이렇게. 단순히 경매로 그냥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실행한다 할 때 뭘 해야 돼? 하지 마시오. 이자 집 팔아서 갚을 테니까 저당권을 조금 늦게 실행하라고. 그럼 은행에서 봐줘. 집 내놨댔는데. 왜? 자기들도 이걸 경매로 넘기면 문제가 뭐냐면 경매 신청하고 이게 팔리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 오래 걸려. 돈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돈인데 빨리 돈 받아 또 돈 꿔줘야지. 이자 받으려면. 근데 집을 경매 신청 좀 늦춰주셔. 당장 팔게 돼. 그러면 2달에서 3달이면 집은 팔리거든. 매매가 돼. 그러면 자기 돈 회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지분 투자자도 유리하고 저당 투자도 유리한데 가끔가다 1억 말고 또 후순위도 또 1억을 꾼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2억이야. 자기가 받을 돈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면 도망가 버려. 그때 할 수 없이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애초에 빚내서 돈을 빌려갖고는 남이든 못 갚는 놈이 나쁜 놈이지. 불쌍한 사람들은 있어. 이 집에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그래서 나온 법이 민법및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건 민법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저당권에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시행권이 있다. 이 두 가지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마음 놓고 빌려주는 겁니다. 단 대고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을 따져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아니 집은 2억짜리인데 4억 대출해 준 거야. 원리금 수차만 뭐야. 집은 2억인데 저당 실행하면 뭐야. 손해인데. 그걸 정확하게 친구가 4인 간에 돈을 빌려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담보 얼마야? 2억이래. 근데 그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이미 은행에 1억이 빚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그 담보 가치는 1억 이하라는 얘기지. 그 2억 꿔달래. 난 그렇게 못 준다. 5천만 원 줄 테니까 1억 저당권 설정해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친구가 아예 의리 없는 놈. 저당권 설정 안 해주고 돈 달래는 놈이 그놈의 의리가 없는 거야. 분명히 하세요. 자, 두 가지 힘이 있고. 자, 이런 부동산 요게 왜 이 설명을 먼저 하냐 하면 이따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부동산 그 증권론에서 요 두 가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MBS 설명할 때.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저당권 시장은 어떠한 구조로 있는지 한번 그 구조를 보자고요. 저당권 시장. 1차 저당권 시장하고 2차 저당권 시장이 있는데 1차 먼저 봐야지. 공인중개사 시험도 1차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가 유효한 거예요. 동시에 시험을 봤는데 1차 떨어지면 2차 붙으면 다음에 1차부터 다시 봐야 돼. 똑같아. 1차 먼저 보자고요. 그럼 시장 어떻게 되냐? 돈을 빌려주는 쪽을 대출자, 은행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대출자가 있고. 자, 돈을 빌리는 사람, 사입자는 동글뱅이로 표현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뭘 한다? 대출을 신청을 해야지. 대출 신청. 은행에서는 대출에 가세요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누가 빌려갈지는 모르잖아. 대출을 신청을 해. 그러면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은 두 번째 저당권 설정을 하지.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플러스 대출을 해주는 거야. 요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끝났어. 1차적으로. 그러면 차입자는 앞으로 뭐 해야 돼? 다달이. 이자나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을 수도 있고 따로 갚을 수도 있고 이자만 낼 수도 있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잖아. 부채 서비스액. 자, 여기다가 세 번째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을 해야지. 다달이 지불하든 1년에 한 번 지불을 하든. 부채 서비스 우리 배운 거 기억나야 돼요. 자,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을 하면 이 사람이 꼬박꼬박 이자를 내도 원래는 꼬박꼬박 내면 이대로 가다가 집을 처분했을 때 대출자는 저당 자본을 회수해 주면 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년 기한으로 돈을 빌렸어. 그리고 5년 동안은 다달이 이자만 내다가 5년째 되는 해에 한꺼번에 갚기로 했어. 즉 집을 처분하고 한꺼번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이자 지급을 안 해. 3회 이상 안 하면 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바로 이때 4번의 힘이 그거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부채 서비스를 안 갚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시. 이거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다 연결돼. 부동산 학계로는 다 연결돼. 채무불이행시 뭘 한다? 저당권 실행 요구하는 거야. 저당권 실행을 해버리는 거야.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간단해.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다달이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없다면 배째세요.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다달이 갚는 거야. 못 갚으면 빨리 집 팔아서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줘야지. 그래야 또 경제가 돌고. 자, 요 채무 불이행시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건 뺍시다. 자, 이건 머릿속에만 가져두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돈이 돌면 부채서 1억을 꺼주고 다달이 50만원 받으면 돈이 없잖아. 대출자는. 그 규모가 전국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을 상대로 은행들이 그렇게 한다면 돈이 모자라. 은행은 고갈이 돼.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되냐? 자, 그게 바로 유동성 문제라는 거예요. 현금화를 못해. 저당 채권은 많어. 이 저당권이 채권인 거예요.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채권은 많은데 은행에 돈이 없네. 새로이 또 집 사겠다는 사람 많고. 자, 그럼 이 저당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시켜줘야 되죠. 현금화 시켜주는 거야. 즉 다른 말로 저당 채권을 상품화 시키는 거야. 물건으로 팔 수 있게. 자, 그걸 누가 사줘야겠지. 그걸 누가 사주냐? 유동화 중개기관이 사주는 거야. 여기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을 유동성 있게 중개를 해주는 거야.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 얘기예요. 중간에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한다? 한국, 코리아, 주택, 하우징, 금융, 파이낸셜, 기관, 코퍼레이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가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싱 코퍼레이션 KHFC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담당을 해. 어떻게 하냐? 저당 채권이 있잖아요. 이걸 팔아야지. 자, 1, 2, 요 3자 부채 서비스는 이들의 문제니까 뭐 둘의 문제니까 상명하라고. 자, 3. 뭘 판다? 저당 채권이 상품이 된 거야. 저당 채권 판매. 채권을 팔아요. 그러면 샀으면 이 사람은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지. 대금 지불. 자, 딱 보니까 여기까지가 1차 시장이야. 대출자와 차입자로 이루어지는 저당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즉 차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대출자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2차 저당시장. 요게 2차 저당 기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주택 저당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그 증권을 뭐라고 그런다? MBS라고 그래. 모기지. 저당에 백이드 저당 담보된 시큐리티 증권. 아까는 채권. 이거는 증권이 된 거예요.
3, 4이 5번이 되겠죠. 5번. 누구에게 판다?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투자자.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은행 이자율보다는 약간 높고, 뭐, 이런, 아니면 은행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나는 워낙 재산이 많아. 그리고 돈 세탁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거 사요. 워낙 기간이 기니까. 국채도 그런 의미에서 사는 사람 많아. 자, 투자자. 누구? 기간. 개인. 뭐 어떤 기간의 개인이든 사면 뭘 또 지불해야 된다? 물건을 샀으면 돈 내야지. 돈 지불 좀 많이 이상하니까 대금을 지불한다. 돈을 낸다는 얘기야. 대금. 상품에 대한 금액, 대금, 지불, 돈을 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유동화된다? 저당이 유동화되는 거야. 예, 저당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 자, 그럼 여기 좀 치우고요. 자, 저당권. 자, 저당의 유동화. 저당권이 현금화 되는 거예요. 현금 상품이, 저당 채권이 상품이 돼갖고 현금화 되는 걸 유동화라고 그러는데, 이 저당 유동화 제도의 효과, 어떠한 효과가 있냐? 자, 유동화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주택금융. 이게 활성화돼요. 저 대출자가 돈을 빌려줬어. 돈이 없어. 근데 한국주택금융에서 돈을 받았어. 그럼 돈이 풍성해져. 그러면 또 빌려줄 수가 있는 거야. 즉, 주택금융 또는 부동산 금융. 이 금융,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돼. 주택시장이. 서민들이 더 많이 자기 주택을 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대출기간, 대출자 입장에서는 무슨 고민이 해결이 돼?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유동성 문제. 즉, 현금화되지 않는 돈이 묶이는 거에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흑자가 났음에도 망하는 기업이 왜 망하냐? 현금화를 못해서 그래. 당장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흑자는 됐어. 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경우 이걸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고. 세 번째, 자, 주택금융의 이 수요자들, 차입자들이죠. 차입자들이 재원이 많아지니까 이자율도 낮아질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출이 손쉬워지죠. 차입이 쉬워짐. 예, 차입이 쉬워지는 거야. 용이해지는 거야. 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에도 투자할 수가 있어. 부동산 같은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망할 수도 있잖아. 증권에 투자했는데 주식회사 푹 나갈 수도 있어. 안전하지가 않아. 그러나 이 주택 대출 상품만큼은 안전해. 좀 수익은 낮더라도.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거. 아주 다양화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거야. 안전하잖아.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돈이 찍을 때는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쪽으로 머리를 굴려. 근데 돈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굴릴까? 내가 10억이 있어. 그 중에 3억은 배팅을 해. 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증권에 투자하든. 3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머지 3억은 안전하되 조금 이익은 봐야지. 바로 이런 게 그런 상품, MBS 같은 게 그런 상품인 거예요. 왜? 누가 보증을 해주냐? 설사 망해도 이 MBS가 휴지가 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장을 해줘.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투자하는 거야. 이 책임을 네가 지어라? 이걸 왜 사? 수익도 없는데. 안전하니까 사는 거야. 자, 그럼 다섯 번째. 주식시장 같은 게 침체돼서 자금이 왜곡될 수가 있어. 아까 흑자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회사에다. 즉, 자금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금 왜곡을 막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건 저당의 유동화고, 저당의 유동화는 넓은 의미에선 부동산이 유동화되는 거야. 이
부동산을 유동화 시켜준 게 저당에서 저당이 채권, 증권이 됐을 때 부동산이 유동화되는 거고, 이 부동산 유동화의 한 부분이 바로 저당의 유동화예요. 그 부동산 유동화에는 저당 유동화하고 또 뭐가 있냐? 자산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ABS. 예. 자산을 담보로 하는 거를 증권화해.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택저당증권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뭐 있냐? 우리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리츠라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서는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임대라든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한 그거를 이익을 증권화해서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그럼 일반 투자자는 이 리츠에서의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배당을 받아요. 주식금을 매년 연말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반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여기 투자하는 것도 안전하고. 자, 부동산을 유동하는 건 ABS, 방금 말한 MBS, 네, 주택저당 채권을 증권으로 하는 거, 그리고 리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배운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저당은 제가 물론 강의를 하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증권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저당이 부동산의 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실제 실무에서 중개가 가능해지는 것도 의 대출자들이 차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뭘 담보로?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이 제도가 없다면 중개업무하기가 참 힘들어요. 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중개를 할 때도 무지하게 유용한 것이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실무에서는 힘을 2배, 3배로 발휘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어렴풋이하면 어렵지만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는 나 중개할 수 있어. 만화공인중개사 이용훈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 저당이 뭔지 내가 확실히 알았고, 이 저당을 매개로 해서 대출자, 차입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차입자가 불안해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수입이 얼마요? 이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으면 이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상품을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쭈뼛쭈뼛 몰라갖고 대충, 이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권고하는 중개사. 어떤 매수인이 신뢰를 안 하겠습니까? 신뢰하죠. 그런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인중개사 되는 겁니다. 자, 힘을 내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